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승입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도 들어보고 아크릴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요.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제가 하는 연구는 선택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컴퓨터상의 가상의 뇌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뇌의 활동만으로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읽어서 로봇이 대신 액션을 취하는 이런 공학적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범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Brain Inspired AI라고 하는 사람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관심이 굉장히 깊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 인공지능 병원이라는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관련된 토론도 하게 되고 그 토론을 위한 간단한 발제를 제가 한 20분 정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공지능 병원을 위한 플랫폼 조나단과 나디아를 만든 경험이 지금 있으신 분인데 제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 병원과 관련돼서 좀 더 큰 틀에서 지금 스마트 병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는 것으로 제 오늘 강연의 목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프롤로그 몇 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흐름이라서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신경건축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신경과학하고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분야를 연결한 신경건축학이라는 뉴로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분야가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생각, 판단, 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학문인데 이 학문이 이제 시작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그걸 측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도 아주 포터블하지만 정확하게 뇌 활동을 잴 수 있었고요. 또 생각보다 그 공간에 관한 영향력이 장기적이고 미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빠르고 아주 명확하게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학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높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붉은색 배경일 경우에는 좀 불안해한다거나 초록색 배경일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직각으로 꺾어지는 샤르프 엣지보다는 라운드 코너스를 가졌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을 해왔죠. 이제 그러면서 2003년도에 미국에서 아카데미 오브 뉴로사이언스 포 아키텍처라는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또 심리학자, 건축가가 만나서 학회를 결성하고 매년 학술 대회를 안파라는 이름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NIH가 돈을 리서치 펀드를 투자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투자한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펀드가 있는데 하나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원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병원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큰 리서치 펀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매스 스터디로 건축가들이 그동안 접근해 온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도식이 많은데 거기에 복도에서 나오면은 내가 어느 방에서 나왔는지를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시거든요. 이름이 써 있어도 글자를 읽을 줄 모르고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요양원은 최근에는 어린 시절 사진으로 태깅을 하고요. 또 공용 공간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서 복도식이 아니라 그 주변에 방들을 배치하고 또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았던 물품들을 갖다 놓으면서 환자들끼리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또 요양원에 머무시는 어르신들끼리 대화도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짓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보거든요. 이 눈높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니지를 제대로 갖춘 미국의 어린이 병원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굉장히 많은 건물의 문이 애들은 밀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게 문이 아니라 벽이었던 거죠. 그 공간에 오래 있는 또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그 공간이 끊임없이 소독약 냄새가 나고 또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간에 오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무는 특히 장기 요양 시설이나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공간들은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는지를 새롭게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프린시플을 지금 뉴로 아키텍처 분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지금 한 2년쯤 전이죠. 2020년 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죠. 알파 폴드 2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는 ACGT, DNA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미노산 시퀀스를 표상하는데 이것이 3D 상태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예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잘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바인딩 사이트에 정확하게 바인딩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3D 스트럭처의 프로틴 폴딩 스트럭처를 프레딕션하는 카스프라는 대회를 열었는데 보통 한 20-30%, 30-40%의 정확도로 사람들이 우승을 하다가 2018년도에 처음 알파폴드가 등장해서 거의 60%의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하더니 2020년에는 급기야 90%에 육박하는 정확도로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다들 잘 풉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진짜로 잘 푸는 녀석이 등장한 거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정확도가 95%를 넘는 알파폴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 또 엔지니어들에게 큰 자괴감을 주었습니다.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신약을 개발한다면 노벨상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딥마인드가 받아야 될까요? 과학자가 학문적으로 오랜 경험을 쌓고 과학적 통찰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오랜 역사보다도 그냥 단번에 AI를 잘 다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훌륭한 과학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벌써 도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에서 AI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나,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나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이 이슈는
의학의 종말이라는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The End of Medicine, 의학의 종말이라는 개념들을 지금 미국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다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데 한 10년쯤 걸리는데 테크놀로지가 한 세기가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테크놀로지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완전히 다른 의료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의대 교육은 공학 교육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료 환경에 놓인 수많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다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의료 교육에, 의학 교육에 혁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노력을 한 10년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Pathway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크놀로지 베이스드. 그러니까 빠르게 바뀌고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환자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게, 그것을 실제로 만들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을 잘 딜리버리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판단의 중심이 환자,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웨이즈의 바뀐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는 이만한 의학 책들 각 분야별로 다 공부시키고 나서야 환자를 만나게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첫 해부터 환자를 만납니다. 네, 중요한 건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온 환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의사다라고 의사의 역할을 다시 정의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암에 걸린 사람이 그냥 암 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이라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정신과가 반드시 물려야 되고요. 심지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출도 연결해 주고요. 예, 그 금융 시스템과 의료진이 이제 서로 다시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는 이런 일까지 병원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자를 질병과 등가로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병원을 왔는데 이분이 그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하고 병원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다. 병원의 역할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를 한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에피소드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 이전까지 물리적 건물을 지었던 분야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병원과 요양원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빠르게 변하는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공부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잘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병원이 하는 일은 환자라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나디아 시스템을 개발하시면서 지금 이 분야,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만져보셨고 또 이걸 통해서 진단하고 또 참고 자료들을 제안하고 치료법을 제안하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의료 분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표준화가 굉장히 엉망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그렇지만 또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 또 표준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고 잘 갖출 수도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료 논문들,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을 의사들이 다 못 보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줘서 그때그때 지금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고 있는 경험 있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단율, 진단의 정확도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고 치료법도 제안해 줄 수 있고 심지어 미국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병원 시스템들은 어디서 임상 3상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당신이 원한다면 그 병원에 가서 3상 실험에 참여해라 같은 조언까지 주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이걸 좀만 제대로 잘 해도 의료사고의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 학과에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잘 모아서 강력한 시너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짜 생각해 보면은 최근 한 10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은 물론 그 아주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내내 있어 왔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아주 빠른 변화들을 또 발전들을 요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이제 AI enabled hospital 이 병원들은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를 특히 AI를 이용해서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굉장히 잘 모니터링하는 것, 퍼셉션을 하고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또 의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캐치해서 또 의료진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환자에게 알려주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 정말로 필요하고요. 또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떤 치료법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같은 그냥 일상적인 늘 와야만 하는 그런 합병증들을 앓고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고 또 이 루틴하게 어떤 약들을 조제받는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잘 알아차려서 오토메이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빨리 좀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제시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핵심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의 데이터를 프로파일링을 잘 해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잘 갖추고 팔로우업을 하고 심지어 평소에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까지도 다 전산화돼서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프레딕션 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이 빨리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챗봇을 만들어서 뭔가 되게 대화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환자의 피드백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들은 대개의 시스템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그 의료 데이터가 지금은 빅데이터 중심, 머신러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높은 정확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원의 데이터들을 합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맷들이 다 다르고 표준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큰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얻은 데이터만으로도 시스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걸 써야 돼? 해서 우리나라 지금 빅5 병원들은 다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모아지지도 않고 표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진단과 치료의 발전도 상대적으로 더디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데이터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이건 귀한 내 개인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떤 시스템에 계속 이것이 쌓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할 겁니다. 그래야만 높은 진단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n-device AI, 시스템 안에서만 그 데이터가 저장되고 학습이 돼서 이 시스템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는 이런 이제 on-device AI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학습한 그 사람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냐, 이게 저는 인공지능 병원,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막 모으거든요. 저희 연구실도 그냥 어느 병원에서 지난 40년간 모은 데이터를 다 받아서 몇만 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별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한 4년쯤 전부터 2년 동안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마스터 플래닝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자에게는 이게 되게 꿈 같은 일인데, 왜 그러냐면 한 병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 한 병원의 스케일을, 시스템의 스케일을 넓혔을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큰 시스템이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레코딩을 하면 그 도시에서 그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도 뭐 UCT 같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은 대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거냐,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시를 잘 관제할 거냐, 효율을 높일 거냐,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도시를 운영하는데 편리한 시스템을,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시티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다고 강조하고 드러내지 않고, 테크놀로지는 다 숨어 있고요. 훨씬 더 인간적인 환경들을 제공하려고 애쓰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이고요. 제가 그때 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개념은 City as a Hospital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그냥 큰 거대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병원에서 쓰러지면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잖아요. 누군가는 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전체가 거대한 병원이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집에서부터 거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주치의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케어하고, 내 질병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의료 문제들을 예측하고 미리 잘 진단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집어넣는 것. 그래서 저는 도시가 앞으로 거대한 병원으로 되고 도시가 거대한 학교가 되는 이런 곳이 스마트시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병원이 지금은 한 병원에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표준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좋은 치료법을 제안하고 하는데 머물러 있겠지만, 이건 이제 시작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 것은 이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심지어 집에 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점점 도시 스케일로 확대되는 그런 아주 끝이 창대한 나디아 연대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